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돈 빌리기가 정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주문하고 나서자 주요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할 것 없이 신용대출을 중단하고 있고요.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에 받은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도 일부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고, 집을 담보로는 요즘 대출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출 받아서 집도 좀 장만하고 전세 구해야지, 기존의 대출 만기는 연장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요즘은 좀 창구에 가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에 대출이 필요하거나 연장이 필요할 때 혹시 주의해야 될 점이 없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2월 23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 뉴스들 먼저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셋플러스의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김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벤처기업한테 복수 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면 이제 그 법이 생긴 건데, 네네. 복수 의결권이라는 게 뭐예요? 주식은 한 주지만 예. 의결권은 뭐 2주, 3주, 많게는 뭐 10주 뭐 이렇게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투표하러 가서 나한테 투표용지 10장 주는 거 같은 네,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국무회의 통과했고요.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여야가 딱히 반대는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모든 기업에게 다 주어지는 건 아니고 벤처기업, 특히 초기에 창업한 기업에 한해서 이 복수 의결권을 허용하겠다라는 것이어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주당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주식 한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게 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벤처기업 창업주들에게는 좋을 것 같은데 그분 네. 빼고는 나머지는 다 왜 줘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죠? 왜 취지가 뭐예요? 특혜를 왜 주나 뭐 이런 특혜 같은 얘기도 느낌이 나올 수 들어서. 있죠. 예. 창업 초기 단계에는 보통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기부터 이제 자금을 뭐 정부 벤처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엔젤 투자 뭐 이런 것들을 받아서 창업을 하게 되면 예. 나중에 회사가 좀 커지고 날 때 추가로 지분을 받고 주변에서 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사실 창업주의 지분은 굉장히 약하게 되죠. 그럴 그렇게 경우에는 되겠죠. 예. 자칫 창업주가 다 만들어 놓은 회사를 다른 기업이 경영권을 가져가게 되거나 심지어는 다른 기업에 팔리는 현상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 기업의 창업주의 정신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초기에는 이걸 좀 보장해 주자, 경영권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이 다수의결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다수의결권이지롱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역시 그 대주주 이외의 다른 주주들은 동의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가 있죠. 예. 나중에 뭐 상장되고도 계속해서 대주주는 한 주당 뭐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형평성 문제도 생길 테고요. 견제를 아예 안 받겠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서 네네. 초기에 갑자기 이렇게 경영권을 잃게 되거나 너무 소수 지분이 되면 불편하잖아요 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그러니까 그럴수록 다른 주주들한테 신임을 잘 얻어야지. 그럼 평생 당신 회사만 할 겁니까? 이제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어서.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기업들의 편법상 속에 쓰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상당히 많이 제기됐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대기업 자녀가 창업을 하고 이 다수결권을 활용한 다음에 나중에 대기업에서 인수해 주는 방식이죠. 아하. 자금을 많이 넣어주거나 그러면 예. 지분율은 지분율은 그대로 주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단서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 한 번밖에 부여가 안 되고요. 그리고 부여하고 나선 10년 이내에 사라지도록 돼 있고요. 네.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받을 때 한 번 30% 이내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이걸 발행받고 난 다음에 상장이 되면 또 다수 의결권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아, 다시. 예. 그러니까 잠깐 초기에 활용을 해라 그런 거군요. 예, 그리고 또 중간에 M&A가 될 경우에 예. 상속이나 양도하거나 공시대상 기업 집단, 그러니까 대기업이 되겠죠. 편입되는 경우에는 보통 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벌써 의결권이 여러 개가 사라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정말로 초기에 창업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한 창업주들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경영권을 있어요.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네.
사실 미국에는 상장사들도 이 다수 의결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는 구글의 그 지주회사인 알파벳도 예. 이 다수 의결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창업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과 네. 일반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아예 레벨이 다른 주식이더군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는 회사에 도움된다라고 하면 주주들이 판단해서 경영을 처음에 시작한 창업주들에게 예. 다수 의결권을 주든지 말든지 너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 우리나라는 이제 처음으로 상법에는 지금 한 주당 반드시 한 개의 의결권만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처음으로 법을 좀 도입되는 바꿔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제 여기서 시작돼서 조금씩 이 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미국처럼 항상 이제 따라다니는 이 황금주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제 특혜 논란은 앞으로는 있을 수 있어서 반대하는 분들은 아예 이런 거 시작도 하지 말자 네. 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일단 물꼬는 튀었으니까요. 항상 예. 뭐 경영계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경영권 방어책이 우리나라는 너무 없다. 응? 항상 M&A에 노출돼 있고 그런데 실제로 M&A 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듯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다수 의결권이었거든요. 근데 일부 기업에게 조금 이제 문이 열렸다라고 봐야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런 소식. 이 취지는 창업을 좀 활성화하거나 창업 초기의 불편함을 없애주자 그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애플이 휴대폰 만드는 회사 애플이 전기차를 내놓는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2024년으로 아예 시기도 못 박아서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자율주행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전기차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들려오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시기까지 못 박아서 나오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조금 더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 유수 언론들이 지금 2024년에 지금 애플이 자율전기차를 내놓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탄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라고 애플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목표가 이제 2024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애플이 이렇게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유는 아이폰을 출시하고 애플이 지금까지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라든지 생태계를 만든 방식이 상당히 독특했고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을 위탁 생산을 맡겨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가격을 싼 값에 만들고 비싸게 팔아왔거든요. 예. 그리고 이 생태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또 생태계를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전기차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전기차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테슬라라든지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완성차 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는 것이죠. 아직 구체적으로 애플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맞다 틀리다 아직 발표는 없다면서요? 그렇긴 한데 로이터에서 이제 보도를 했거든요. 예. 로이터의 보도 내용을 보면 좀 구체적인 것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터리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확인을 해봤더니 굉장히 놀라운 배터리가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런 예. 얘기라든지 그리고 어디하고 무엇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식시장에서 조금 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며칠 새 애플 주가도 그래서 꽤 잘 오르더군요. 그 예, 그래서 무거운 주식이.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 테슬라는 한 6% 정도 주식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애플은 한 2, 3% 주가가 오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한테는 좀 위협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그 테슬라를 단순히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로 보지는 않습니다. 테슬라도 자신들의 생태계를 만들면서 일종의 테슬라 자동차가 플랫폼이 되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자기네 생태계에서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많이들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애플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미 아이폰을 통해서 생태계를 만든 회사가 들어와서 전기차를 또 하나의 플랫폼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전기차만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테슬라하고 경쟁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가 들어오는 것보다 애플이 들어오는 것은 조금 더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에서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애플은 뭐 하면 무서워 이제 그런 거죠. 네. 가능하면 우리 업계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네. 그런 얘기. 그밖에 전해주실 소식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이건희 회장이 타계한 이후에 삼성 이제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낼 상속세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았었는데요. 예. 주식 상속분에 대한 세금이 약 11조 원이 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걸 보통 부담이 크면 한 6년에 나눠서 내거든요. 예. 6년간 나눈다 하더라도 1조 8천억 원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들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배당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주주들 중에 예. 회장님 자녀분들이 요즘 돈 필요하시니까 배당을 늘리자. 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많이들 주식 투자를 하시고 관심들이 많으니까요. 제가 뭐 전문가들의
견해를 빌려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삼성 김큐브를 계열사들의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예, 배당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상속세가 마침 원래 사망 후에 주식이라면 그 이후에 일부 주가를 반영해서 결정되는 거라 네, 안 그래도 어젠가 그게 결정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LG 같은 경우에도 구본무 전 회장 사망 후에 물려받은 분이 상속세 내려고 네, 주식회사 LG는 지금 몇 년째 계속 고배당 네 맞습니다. 돈 탁탁 털어서 다 있는 돈 다 배당하고 있더군요. 네. 예. 한 개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네. 그 어제 규제 샌드박스에서 음, 하나가 나왔는데요. 음. 자기 소유 자동차를 활용해서 5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나 버스처럼 자기 차에다가 광고를 붙이고 다닐 수 있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셋플러스의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중에 곽병주 씨가 부동산 펀드하고 리츠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공통점은 둘 다 돈 모아서 부동산 공동구매하는 거고요. 차이점은 둘 다 부동산을 공동구매하는 건 똑같은데 부동산 펀드는 그냥 돈 모아서 그 돈으로 공동구매하는 거고 리츠는 돈을 모아서 일단 회사를 먼저 세우고 그 회사가 부동산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회사는 회사 주식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나 이제 투자 그만할래? 부동산 시장 안 좋을 것 같아. 그럴 때는 그냥 그 회사 주식을 남한테 팔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펀드는 돈 모아서 한꺼번에 건물 하나에 투자하고 이런 거라서 중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럼 리츠가 더 좋은 거네. 리츠는 중간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럼 다들 리츠를 하지 왜 굳이 부동산 펀드를 하나 생각을 하실 텐데 부동산 펀드도 장점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츠는 중간에 서로 사고 팔고 하기 쉬워야 되니까 그 주식을. 그래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뭐 건물 사서 월세 받고 나눠주고 뭐 이런 정도. 그런데 부동산 펀드는 한 번 돈을 묶어놓으면 오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동산 사업, 예를 들면 땅을 사서 아예 거기에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는 것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낡은 건물 사서 리모델링해서 바꾸든가 뭐 이런 고위험 고수익 사업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리츠는 수익률도 뭐 잘해봐야 은행 이자보다 좀 더 많은 정도인데 부동산 펀드는 가끔씩은 뭐 몇 배씩 대박이 나기도 하고 또 뭐 반대로 반토막이 나기도 하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요즘 갑자기 대출 규제들이 더 많아지면서 은행 가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뭔가 바뀌고 있는지 상황이 어떤지 혹시 요령이 없는지 레오 대출연구소의 김은진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좀 여쭤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 레오대출연구소 네, 네. 김은진입니다. 예. 네. 요즘 신용대출이 막혔다는 얘기는 뉴스로 많이 들었어요.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은행 가면 아예 안 빌려줍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신용대출은 거의 전 은행에서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원래 계절적으로 12월에는 거의 모든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올해는 조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원래 12월이 대출이 잘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이제 총량 규제 때문에 미리미리 은행들은 이제 규제를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빨리 그게 계절적으로 원래 12월에 했었어야 되는데 보통 뭐 7월, 8월, 9월부터 시작한 은행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신용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아예 신용대출을 12월 들어서 거의 중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1년 동안 은행이 빌려줘도 되는 돈이 대략 한도가 있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많이 나가는 해는 한도가 빨리 찰 테니까 뒤로 갈수록 원래 대출이 어렵긴 어려웠다 그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돈 필요하신 분들은 어떡합니까? 내년 1월에는 괜찮아져요 좀? 그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내년 1월에도 은행들은 서로 이제 약간의 눈치 보기를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은행들도 영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예. 다시 시작을 할 거는 같은데 연초부터 금리를 뭐 내린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영업을 시작하는 은행들은 1월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하는 은행들은 금리를 좀 낮추기도 하는데 예. 올해는 이제 섣불리 쉽게 금리를 낮출 것 같지 않고요. 당국 눈치를 좀 네. 본다 이 말이군요. 네, 아무래도 너무 늘어나는 거를 서로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조금은 금리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신용대출은 그렇고 주택담보대출은 요즘 더 조이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그냥 원래의 기조를 유지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규제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규제 지역이 늘어나면 한도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출 받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규제 지역이 아니었다가 규제 지역이 되면 대출이 어떻게 줄어들어요? 비규제 지역이었을 때는 누구나 다 대출이 가능하지만 예. 이제 규제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무주택자 혹은 아. 이제 집을 팔아야 되는 1주택자 외에는 대출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 음. 다주택자분들이 비규제 지역에 집을 샀는데 갑자기 이번 달에도 또 조정 지역으로 많이 편입이 됐잖아요. 예. 그렇게 편입이 돼버리면 다주택자분들은 미리 신청한 분들 외에는 대출이 정말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자금이 갑자기 막혀버리니까 아. 잔금 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거죠. 그럼 집을 사기로 계약했다가 잔금 치르기 전에 요건 대출 받아서 잔금 치러야지 하고 있는데 잔금 날 전에 이른바 정부 규제가 생겨서 규제 지역으로 되면 네. 잔금 대출을 못 받는 겁니까? 네, 못 받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만 구제가 가능하고요. 예. 다주택자분들은 아예 대출이 안 되게 아.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굳이 요령이라면 계약을 한 날 잔금 일자는 2달 후라도 계약을 한 날 네. 은행 대출을 신청을 해놓으면 됩니까? 그러면 좋은데 은행들도 이제 전산으로 잡아놓을 수 있는 날짜가 한계가 있다 보니 예. 예, 보통 2달 전에 대부분 이제 전산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은행이 대부분이고 예. 간혹 뭐 3개월 전에 이제 아. 등록을 할 수 있는 은행도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고객님들이 어느 은행을 가느냐에 따라서 음.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아마 은행 선택도 고객님들이 잘 하셔야 될 걸로 알겠습니다. 보여요. 잔금 날짜가 2달 안쪽으로 되도록 만들어야 또 네. 갑자기 대출 끊기는 일은 없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출을 신청하실 분들은 되도록이면 이제 요령이라고 하면 이제 조금 일찍 신청을 하시는 게 예. 훨씬 더 도움이 되십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요즘은 예를 들면 서울 지역에 집이 한 채가 있는 1주택자인데 본인이 살고 있고 대출은 하나도 없다. 네, 그런데 뭐 이런저런 사유로 돈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네 맞아요. 그러면 대출하러 갈 텐데 생활안정자금 1억 원 정도밖에는 대출이 안 됩니다. 집값이 15억이든 20억이든 그런 얘기가 네. 있어요. 이분은 1주택자라서 안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냥 예.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네. 연간 1억 원 한도에 묶여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뭐 돈이 많이 필요하셔도 예. 우리가 1억밖에는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분의 집값이 뭐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비싸도 예. 그 집에 대출이 하나도 없어도 1억밖에 못 빌려요. 1년에. 그래서 올해 1억 빌리시고 예. 내년에 또 이제 한도가 1억이 생기니까 예. 그때 가서 또 1억을 빌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대출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네. 이제 당국에서는 굳이 집을 가지신 분들께서 1억 이상의 대출이 필요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사실 또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받아서 이제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규제하는 차원에서 이제 연간 한도 1억 원으로 묶인 거고요. 이제 간혹 요즘은 이제 전세 퇴거 자금을 많이들 신청을 하세요. 예. 실거주 요건 때문에 본인들이 전세를 주셨던 집에 많이 입주를 하시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그 연간 한도 1억을 넘어서 대출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그때 맞춰서 최대 한도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 내가 생활안정자금은 말 그대로 내가 이제 너무 돈이 필요할 때 그때 네. 받는 대출이기 때문에 이제 딱 1억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많은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내 집값이 요즘 많이 올라서 10억인데 네. 대출은 하나도 없고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는 1주택자인데 뭐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든가 뭐 다양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라도 1억 원 이상은 안 된다는 말이죠. 지금 규제는. 네, 생활안정자금 이제 개인 대출로는 1억 원이 최대 한도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업자 대출로 넘어가게 되면 약간의 계산이 좀 달라져요. 네. 그래서 정말로 사업에 필요하신 분들이면 약간 좀 여유 있게 대출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은행에서는 이제 보수적으로 대부분 예. 하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도 1억 이상은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기존 대출을 연장하려고 할 때 막 갚으라고 하더라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사실 거의 그런 경우가 없어요. 일단 만기가 예. 35년 정도로 상당히 길기 때문에 현재 이제 연장을 하거나 상환하실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상환을 하셔야 되는 물건들은 상가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 대출 이렇게 이제 대출을 많이 받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매년 연장을 하는 시점이 오거나 3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하는 시점에서 상가 가치가 하락을 했다거나 네. LTV가 줄어든 지역이라든지 이러면 은행에서 이제 조금 연장 시점에서 일부 상환을 해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본인 신용이 안 좋아졌다거나 월급이 줄었다거나 이런 경우는 예. 당연히 상환을 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근데 굳이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아직은 많이 없으세요. 그렇군요. 그러면 네. 코로나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자영업하는 분들 중에서 특히 생활자금 네. 관련해서 쓸 수 있는 대출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신용대출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네. 자기 집 담보로 대출 받는 것도 한도가 있다고 하니.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힘드신데요. 예. 올 초에 기금 대출로 정부에서 5천만 원 한도까지는 거의 많이 대출을 굉장히 저금리로 실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1년이나 다 돼가니까 그 돈을 다 썼다. 예. 이런 분들이 좀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추가 대출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미리 좀 본인 알아봐야 집으로 되겠군요. 예. 네, 담보로 알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레오대출연구소의 김은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에 잡히는 경제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오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